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 김성수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전공 자체가 민주주의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13년 전서부터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가치에 되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는 아직 민주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도를 거기에 고착화시키는가 이런 쪽에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다가 오래간만에 이 가치라는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국제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는 것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탈세계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는 또 발표자 입장 역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통상 환경 측에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현 국제 질서의 변동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다극적 방향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짜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이라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지형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지형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구조로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냉전 체제에서 보셨던 어떤 체제와 체제의 대립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세계화라는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기 전부터 세계화, 탈세계화는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209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어떤 리버럴리제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고 경제적 이득을 갖고 왔지만 또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스로발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그것이 다시 이제는 탈세계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탈세계화라고 느껴지고 자국 중심이고 고립주의로 갔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죠. 세계화로 극복을 했거든요. 코백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의 보건의료라는 자체가 있고 코로나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의약품을 만들어낸 곳이 어딘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나라가 또 나름대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서 보건위생 쪽에서 선두 주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세계화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지 고립주의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이런 어떤 그 동조화되었던 어떤 이런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또 지금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탈동조화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결속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개입을 못하니까 유럽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중국이 또 러시아를 지원하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통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도 있지만 계속 중국을 압박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EU하고 관계를 봤을 때 EU, 유럽의 그 수출이 거의 15%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간접적인 어떤 지역적 다자주의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꼭 탈세계화라고 봐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이거를 구도를 민주주의, 권위주의, 사회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로 나눠봤자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중국이 가져가야 되는 이득이 훨씬 많은데 굳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우리도 어떤 균형점이 나오는데 그 균형점이 어느 쪽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균형점이 너무 강하고 이쪽에서 균형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실익이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이 어딘가 이런 식의 접근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중 패권이 대립한다 하지만 여기서 버퍼 역할은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평양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그들이 부닥쳐야 되는 것. 아까 이제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출혈이나 중국이 출혈을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중국은 1대1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가고 있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자체만이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패권이 부닥칠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자기 안에서의 그런 연맹, 동맹, 또 나름대로의 부족한 부분을 막고 나가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보다는 이것은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포괄적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이 자체의 변화라는 자체를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열쇠라고 본다면 어떠한 객관적 견제를 보는 게 좋을까라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계화가 퇴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조종 또는 둔화라는 보는 관점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선형적이고 고정된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미국이 이렇게 해서 뭐 14th Amendment 수정헌법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자체가 흑인과 소수자의 권위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강화가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부턴가 소수자에 대한 권리라는 자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딱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유동적 거기에 적고 객관적이면서도 거기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설정을 해버리고 이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미국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같습니까? 보편적 가치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인권, 법치, 자유 이거는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봤을 적에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전통 안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전통 안보를 얘기하셨을 적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탈세계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또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부분이 또 어떤 세계화의 조종과 둔화 속에서 어떤 기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경제 안보라는 것이나 그다음에 보건위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탈세계화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둔화도 시키고 일정 부분 조종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조종과 둔화라는 그런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이해한다는 것을 바탕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치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통일 담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라는 자체가 그리고 그런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자체가 동반하고 가는데 과연 이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경제 체제겠죠. 그럼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신자유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원칙적으로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절대적인 신자유주의 패배가 뭐죠? 양극화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자체 때문에 결국 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과 불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불만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 나를 누가 이런 불만 속에서 나를 뭔가 구원해 줄 분이 누군가라는 그런 어떤 선동에 묶이는 그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포퓰리즘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포퓰리즘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고 좁은 정체성 정치라는 자체의 계층과 계급에 따라 나온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폐해라고 본다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같이 공존하고 생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자체가 결국 그것의 베이스는 결국 자본주의가 된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정할 수 있고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자체가 단지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 경제 체제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뭔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프리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뜬금없이 이 사람들은 생존의 위험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온난화가 되잖아요. 기후변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피해와
피해만 받는 것이지 온난화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 차원,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동맹이 세계적 차원이라면 그것을 또 신자유주의와 같이 가면서 작동하고 있다면 거기서 만들어진 모순이 다른 지역에서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이 찾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또 복지라는 이런 보편적 복지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그 이제 복지의 축소가 결국은 좁은 정체성 정치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오다가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체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편적 가치였고 그게 평등이고 그게 자유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시장 안에서의 그런 역동성과 경쟁성이 성장은 가지고 왔지만 내가 거기서 소외된다면 그 불만이라는 자체가 또 표로 연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좁은 정체성 정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회는 긴장하게 되니까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세계화 또는 세계화의 둔화 현상이 일어나는 근저가 우리가 뭔가 이 경제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이런 제도화된 구조적 모순을 제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부채죠. 전 지구적 부채인 것이고 그들만의 부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부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근본적 토대가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가진 가치 조종자로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